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태와 박삼구 회장의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김승희의 시집 달걀 속의 생에서 몇 편 함께 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오늘은 논란에 휩싸인 부엉이 모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작은 매체를 고소한 KBS 그리고 포털 부정행위를 부정하는 조선일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친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여행 갈 땐 늘 바퀴 달린 캐리어를 질질 끌고 가야만 하는 줄 아는 인민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여행을 위한 가장 완벽한 백팩 툴레 서브테라 더플 40리터의 최저가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다양하고 넉넉한 수납 공간에 노트북 슬리브가 함께 제공되는 툴레 서브테라 더플 40리터라면 여행은 물론 비즈니스 출장, 심지어는 부부싸움 후 단기 가출도 가능할 것이라며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치솟는 만족감을 감추지 못하시었다. 여름 휴가를 위한 가장 완벽한 백팩 40리터 툴레 서브테라 더프를 구매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7월 6일) 금요일입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지상파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있습니다. 혹여 있을지 모를 청취율 조사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프로그램을 말이죠. 네, 유선 전화번호가 뜰 것입니다. 사양하지 마시고 받으신 다음에 들으시는 라디오 방송을 말해달라고 하면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와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그리고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두 개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 주 지상파 라디오 청취율 조사 때 전화 받으시면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자 한겨레 김종구 칼럼에 실렸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벗어나야 보수가 산다. 이런 제목입니다. 일부 읽어보겠습니다. 보수 언론의 태도는 6.13 선거 뒤에도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북미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보도, 좌파 싹쓸이에 대한 우려,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을 통해 대중의 분노와 나라 걱정을 증폭시키려 안간힘을 쓴다. 보수 야당의 핵심 지지층과 보수신문의 핵심 독자층은 분명히 겹친다. 그러나 언론의 경영 전략과 정당의 정치 전략이 같을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핵심 독자층의 갑작스러운 이탈 사태를 경험한 보수신문의 1차적 목표는 집토끼 지키기에 있다. 하지만 정당이 지지층의 외연을 확대하는 일은 신문의 독자층 관리와는 확연히 다르다. 태극기 부대의 정서에 매달린 선거 전략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했는지는 야당이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보수 언론, 바로 말해 조선일보는 자기들의 생존이 중요하지 자유한국당 집권은 후순위입니다. 자기들의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태극기 부대에 지지와 구독을 호소하는 논조를 펴고 있습니다.
기승전 문재인 타도입니다. 그런데 민주공당이어야 할 자유한국당도 같이 태극기 부대에 쏠릴 겁니까? 그러다가 중도를 완전히 놓치지는 않을까요? 자유한국당이 살 길은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정치입니다. 그러려면 촛불혁명 이후 높아진 평균 국민의 정치의식에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결국은 기득권 지키기인데 이걸 감추기 위한 속임수와 기만으로 분칠한 정치는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국민은 속지 않을 뿐더러 속아줄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일보는 자유한국당에 버실 수 없습니다. 우선 의리가 없습니다. 박근혜를 버려야 자기들이 산다면서 촛불혁명 당시 가장 먼저 배신했던 자들 아닙니까? 김무성, 김성태 등 복당파는 배신자라고 하면서 조선일보에 대해서만은 계속 관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다가 영향력도 없습니다. 6.13 선거 앞두고 드루킹으로 펌프질했다가 결국 헛발질에 그치고 말았지요. 그들의 기사는 촛불혁명 이후 여론이 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실체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수구 족벌 언론의 민낯을 감출 상상력과 진정성조차 그들에게 없습니다. 바닥이 드러난 이 신문을 금과 옥조처럼 여길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조선일보와 결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한국당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제 말이 거짓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올해 5번째를 만난 미래의 기회 2018 특강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7월 14일, 15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1400만 영화 신과 함께의 제작자는 어떻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흥행몰이에 성공했을까요? 전 세계 1위 흥행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가졌을까요? 미래의 유망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무엇이며 남북 정상회담이 열어준 북한의 경제적 기회는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 놓치면 손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김용민의 뉴스 광장. 예멘인 500명이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들어오면서 난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예멘인들이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을 악용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제주에 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와 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인 배우 정우성 씨가 우리 사회의 편견을 꼬집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배우 정우성 씨의 말 들어보시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난민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회가 불평등했고 예. 또 불안하고 그렇죠. 취업난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아이를 낳기 힘들고 또 아이를 키우기도 힘들고 그런 사회였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난민이 딱 다가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겠는데 난민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우리의 어려움도 먼저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시니까 이제 뭐 받자 안 받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선시 됐으면 좋겠어라는 어떤 그런 바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이분들은 그러니까 올 때부터 90%가 젊은 남자란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난민이 아니라 순수한 난민이 아니라 취업에 더 방점을 찍은 사람들만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진짜 난민 아니다 한마디로. 내전이 이제 휩싸이기 시작하면은 남자는 징집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반군이 어떤 지역을 장악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를 반군에 들이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가족을 인질로 삼을 때도 있고요. 예, 너 우리랑 싸우지 않으면 가족 다 몰살시켜 버릴 거야. 그리고 또 반군이 나가서 정부군이 들어오면은 또 너 반군 활동했어? 이게 굉장히 6.25 때랑 굉장히 흡사한 상황인 거죠. 6.25 때 뭐 서북청년단 보도연맹 해가지고 6.25 이념책 출하겠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했어요. 군인들이, 경찰들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상황인 거지. 그 상황을 피해서 온 젊은 남성들. 당연히 타겟이 되는 젊은 남성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히 오는 사람 중에도 많아진 거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사실 젊은 남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기자 출신도 있고 제가 만난 사람은 이제 2명이 기자 출신이었고. 기자. 네. 한 명은 프로그래머였고 또 한 명은 뭐 컴퓨터 하드웨어 관련된 일이었고 한 명은 또 뭐 셰프였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반군에 반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고문을 받고 생명의 위험을 받았던 기자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는 이 사람들 중에 테러리스트가 있을 수도 있다. 네, IS 이런 거 떠올리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 정착을 제대로 못하고 주변부를 떠돌다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 범죄의 길로 빠져들 수도 있지 않느냐. 저 프랑스 뭐 유럽 봐라. 유럽이 지금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범죄자다. 그러니까. 글쎄요. 모르죠 뭐. 우리 사회에도 범죄자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난민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것도 굉장히 그 과장된 어떤 편견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행하게도 누구나 또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있는 게 또 우리 사회의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또 이제 난민과 우리 사회의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또 분리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조금 왜냐 2007년인가요? 버클리 공대 조승희라는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다 총기 난사범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쟤네 한국 애들 조심해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쟤는 그냥 미국에 사는 한국계 그냥 미국인인 거야. 자유한국당의 혁신 비상대책위원장 물망에 오른 후보들이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측은 한국당을 향해 예의 없고 황당하다며 불쾌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한국당이 비대위원장 구인난에 빠진 이유를 보수 정치권에서 책사로 불렸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짚어보았습니다. KBS 1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윤여준 전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아니 지금 지방선거가 끝난 지 지금 한 달이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무서운 국민의 응징을 받았잖아요. 참패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의 응징을 받았는데 그러고 지금 한 달이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국민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국민을 두려워하는 태도 같으면 저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매일?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40명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마치 겉으로 드러난 태도를 보면 무슨 대기업이 경력서관 뽑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왜 국민에게 그런 응징을 당했는지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무릎 꿇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더니 그다음에 바로 그냥 원래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거론해서 좀 그중에서 제일 훌륭한 분들을 뽑겠다는 그 취지 자체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40년, 근데 50년 그러려면 태도가 좀 진지해야 되는데. 예. 근데 지금 이번 주도 정하지 않고 다음 주에 또 뭐 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또 숱한 분들 이름이 이제 아마 언론에 나올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선 태도 자체가 진지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친박계로 꼽히는 김진태 의원은 김병준 전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노무현의 사람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정중히 사양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테면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왜 탄핵되기 전에 그 양반을 총리 후보로 지명을 했어요? 김진태 의원이야말로 진박인지 친박인지 아닙니까? 자기 모순이죠, 그것도. 자기 모순이다. 예. 그렇군요. 지금 그 친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개파 갈등이 또 여전히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박이 오늘 보도 보니까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당 떠나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일부 친박, 다는 아니라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친박, 비박의 갈등이 또 이제 이 혁신 비대위.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박 진영에서는 그래도 김무성 의원이 중심 인물이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태진 원내대표도 말하자면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미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원구성이 지금 막 이제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이 아마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이 관심이 제일 많을 텐데 지금 상임위원장 배분 같은 원구성 협상을 하고 있는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공격하기가 부담스러웠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중심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김무성 의원을 공격하면 효과는 마찬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뭐 그런 계산 아니겠습니까? 뭐. 기내식 대란이 엿새째를 맞고 있지만 아시아나 항공의 대응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내식 제공 없이 운항되는 항공편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정상적인 기내식이 아닌 간식 수준의 간편식이 제공되고 있는 건데요. 이번 기내식 대란은 금호그룹의 재건을 위해 아시아나 항공을 옥죄다 발생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에서 승무원으로 24년 동안 근무했던 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JTBC 뉴스룸 1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대략 표면적으로는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공급업체 문제. 네네. 본질적으로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건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 그리고 재벌가들의 운영 방식의 문제가 이 사태를 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 같은 경우는 2008년, 2010년 이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통운, 대우건설을 사는 과정에서 기업 위기 경영을 맞이했고요. 그것이 다시 박상구 회장에게 경영권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빚을 지고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기업 재건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점점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현금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아시아나를 옥죄는 방식으로다가 지금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청업계 재 떠맡기는 그런 일도 있었고. 경비 절감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기내식 문제로 발발했지만 정비 안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빚을 갚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기까지는 정말로 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단체 카톡방이 많이 생기고 그 이름이 침묵하지 말자. 뭐랄까 좀 절절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랄까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는 내부 문제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그거 외에. 경영 문제 때문에 인력을 뽑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힘든 근무 조건 속에서 일해왔습니다. 더불어 취업규칙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내부적으로 민주적인 의사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억압 같은 그런 사태들이 좀 발생한 것이 좀 있고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좀 더 복잡해집니다. 이 마음속이 머릿속도 그렇고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늘 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내식 사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도 남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금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항공사 한진의 문제도 더불어 거의 같은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사회에서 이런 재벌의 문제를 바꿔가는 것은 정말 한국 사회를 바꿔가는 것과 동일하게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공급이 닷새 넘게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기내식 대란을 둘러싸고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때 아닌 감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은 대한항공에 섭섭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삼구 회장의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죠. 또 극단적으로 대한항공에서 도와주면은 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죄송스럽게도 협조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항공 사람을 하지만은 서로 협력할 것은 나는 항상 협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기내식 대란이 일어난 뒤 아시아나를 지원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합니다.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도 아시아나가 호의를 무시했다는 건데요. 이에 아시아나 측은 현재 기내식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는 단계여서 지원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의 질 낮은 기내식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죠. 일부 승객들은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한 것에 대해 집단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세계일보는 손해배상을 받기란 쉽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기내식이 항공료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무료로 제공되는 일종의 서비스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시아나 항공의 국제선 운송 약관에는 기내식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무료 제공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법조계의 관계자는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해 발생한 승객의 피해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기내식을 법적 손해로 보기에는 애매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40세 남성 10,000원대, 10살이면 5,000원대의 실손보험과 40세 여성 기준 월 2만원 치아 보험, 네, 포털 사이트 다음에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6-360-0689, 016-360-0689번입니다. 일반 전화는 02-849-9730, 02-849-9730번입니다. 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이번 주 내내 다뤄보고 싶었던 소식인데 이상하게 다른 일들과 겹치면서 좀 늦게 다루게 됐습니다. 예.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 사태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박삼구 회장의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이고, 정말 듣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마침 이제 어젯밤에
조양호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을 겁니다.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 등등등 많은 범죄 혐의가 있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네.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이미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났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방송을 하는 저희야 아직 구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예. 그동안 주간의 일가가 계속해서 구속을 피했는데 이번 조양호는 덩치가 굉장히 커요. 단순 폭행, 욕설, 가정부 고용 이런 게 아닙니다. 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가 있고요. 조세포탈 혐의도 있고요. 조현아 재판 때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썼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이건 횡령과 배임까지도 걸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무장 약국이라고 사실상 불법 형태의 약국을 운영을 해서 조 씨 일가가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목을 보면 범죄 백화점 같아요. 조양호가 지금 혐의를 인정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도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조현민, 이명희 이런 사람들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그때는 어떤 심경이었냐면 저도 화가 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도 충분한 행위를 했지만 구속이 될지는 확신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조양호는 사법부가 이걸 영장을 기각하면 우리나라 사법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예. 이미 심각하지만 더 이상 심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는 거죠. 부디 우리 사법부가 이 정도 막장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침 시간대에는 이미 조양호가 구속됐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이 방송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제인 아시아나항공의 박삼구 이야기로 돌아오면 예. 이게 진짜 절망스러운 겁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두 개의 국적기들인데 예. 아시아나도 대한항공 못지않은 개판 5분 전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는 비행기를 뭘 타라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를 타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모든 재벌들이 운영하는 비행기가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불행하게도 좋은 비행기를 골라 탈 선택권도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조양호나 박삼구한테 사우스웨스트의 허브 켈러 같은 좋은 CEO가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기만 해도 되는 겁니다. 평균 정도 사람만 돼도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기업인으로 칭송을 받아요. 오뚜기가 한때 갓뚜기로 불렸는데 제가 보기에 오뚜기도 그렇게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오뚜기는 상속세를 제대로 투명하게 냈어요. 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요. 사람 안 패고요. 성추행 안 하고요.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똑같이만 살면 우리나라처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놈들이 다 개차반이니까 평균만 해도 가뚜기 소리를 듣는데 예. 아시아나의 기내식 사태가 벌어진 원인이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원인은 제가 다음 주에 여유가 있을 때 날을 잡아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는 최근에 겨우 마무리가 된, 마무리 비슷하게 된, 하지만 몇 년 동안 너무 많은 노동자들을 고통 속에 빠뜨렸던 금호타이어 사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소개를 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주로 이 그룹 회장의 박삼구 리더십 문제를 좀 다뤄보고 싶어서요. 네. 기내식 사태가 발발했던 과정은 다음 주에 여유 있을 때 금호타이어 사태와 묶어서 좀 한번 따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만 오늘의 주인공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라는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하는 최근 일화는 하나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그 미투가 활성화되면서 재벌 총수들이 여성 노동자를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도 한참 화제에 오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박삼구가 그 주인공 중 한 명이에요. 박삼구가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오전 7시 30분에 정기적으로 강서구에 있는 아시아나항공 본사를 정기적으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삼구가 여기 본사 타운을 딱 들어설 때 여승무원들 분들이 본관 1층 로비에서 커다랗게 원 모양으로 둘러서서 박삼구가 들어오면 막 손뼉을 치면서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삼구가 이 여승무원 분들한테 다가가서 계속 찝쩍대면서 껴안거나 손을 주물렀대요. 근데 진짜 열받는 건 박삼구가 이 짓을 하면 간부들이 말리는 게 아니고 파트장이나 본부장들이 여승무원들에게 회장님이 양팔을 벌리시면 즉각 달려가서 안겨라 이따위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당시 여승무원들 증언을 보면 박삼구가 여승무원들을 딱 보는 상태에서 나 기바 들어왔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답니다. 이건 진짜 한 여승무원이 그냥
온라인에 공개를 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미친놈인 거죠. 네. 예, 이런 새끼들한테는 노인 공경 이런 거 해당 안 되는 겁니다. 곱게 늙으세요, 곱게. 이른을 넘긴 노친네가 젊은 여성 노동자들 신체적으로 찝쩍거리면서 기받으러 왔다가 뭡니까 이게요. 네? 그리고 다른 여성 승무원분들의 증언은 본관 1층에서 여승무원들을 불러놓고 20분에서 30분 동안 돌아가면서 껴안은 뒤에 20대 초반에 갓 입사한 승무원 교육생들이 머무는 교육훈련동을 꼭 찾았대요. 이게 명목이 업무 보고를 받으러 간다는 건데. 왜 거기로 업무 보고 받으러 가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본사에 한 달 한 번 가서 업무 보고를 받으려면 총무팀에 가거나 인사팀에 가거나 임원들을 불러서 업무 보고를 받아야지 왜 승무원 교육생들 머무는 교육훈련동으로 가냐고요. 오로지 거기만 찾아갔다는 거예요. 참.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박삼구가 찝쩍댈 때 여성 노동자들이 당연히 싫잖아요. 이분이 75인가 그런데 예. 싫은 내색을 하거나 하면 박삼구가 이렇게 좀 멀리 이렇게 몸을 쭈뼛쭈뼛하면 파트장들이 와서 승무원들 등을 떠밀거나 쿡쿡 찌른답니다. 나가서 빨리 맞으라고요. 아이고, 이 파트장 새끼들 진짜 나가 뒤져야 되는 놈들입니다. 니들이 그러고도 중간 간부냐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 문화가 지금 어떤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 겁니다. 참. 다른 증언입니다. 교육원에서는 더 가관이다. 교관단이 박삼구 회장 오기 30분 전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온몸으로 달려나가라. 팔짱을 끼고 보고 싶다고 하고 분위기를 끌어올려라. 이런 교육을 시킨대요.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조직적 성희롱 아닌가요? 당연히 조직적인 성희롱이죠. 회장이 그런다고 해서 밑에 말리지도 않고 부추기는 파트장들까지 집단적으로 지금 또라이가 돼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성희롱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요. 이건 집단 범죄죠.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온몸으로 달려나가라는 뭡니까? 이게 기업입니까? 제가 만약에 그 요청을 받는 위치에 있으면 소리 지르면서 온몸을 달려나가라 이런 지시를 받으면 야, 이 씨발놈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몸으로 달려가서 2단 옆차기로 날려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아니 안 그렇냐고요. 이런 지시를 받으면은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성 승무원분들이 쭈뼛쭈뼛하면 박삼구가 와서 그런다는 겁니다. 너는 나 안 하나? 야 이런데요. 너는 나 안 안아주냐? 예,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야, 너 같으면 안아주고 싶겠니 너를? 거울 좀 봐라. 거울 좀 이제 저 패고 싶겠다. 안아주고 싶은 게 아니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매뉴얼을 작성한 거는 간부들이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박삼구가 요구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했을 수도 있고 밑에 사람들이 박삼구에 맞춰서 막 했을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이 기업 전체 문화가 이미 범죄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박삼구가 매년 1월에 직원들하고 북한산에 등산을 한대요. 그런데 모든 직원들이 등산을 하는데 여승무원들만 별도로 조직을 꾸렸대요. 그래서 그래요? 북한산 중턱에 음식점 별채에 박삼구가 딱 가면 요 별도에 조직된 여성 승무원 팀만 세배를 하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매년 가을에 플라자 앤 바자회 뭐 이런 행사를 한대요. 그런데 여기에 여승무원분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장기자랑에도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 성심병원 간호사 노동자분들의 춤 동영상이 논란이 됐는데 이거 보고 아시아나 노동자분들은 우리가 원조다 뭐 이렇게 되게 씁쓸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엽기적인 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아시아나 항공이 내놓았던 반론이 진짜 코미디입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반응은 회장님이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에 격려한 건데 일부가 안 좋게 받아들였다. 이게 반론이에요. 이건 뭐 진짜 뷰닥들도 아니고 아니 일은 넘긴 노친네가 이런 사람들 진짜 노인 공경 같은 거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친네가 여성 노동자분들만 찾아다니면서 추군거리는 게 그게 아끼는 마음입니까? 제가 이 얘기 듣다가 열받는 건 이 재벌 새끼들은 왜 그렇게 젊은 여성 노동자들만 아끼고 자빠지셨냐고요. 2016년에 SK그룹 전문 경영인 중에 대빵이었다고 불렸던 손길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인간도 카페 같은 곳에서 젊은 여종업원 다리 만지고 추군대다가 CCTV에 찍혀서 성추행으로 경찰에 고소됐고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벌금 500만 원형,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 이거 받았거든요. 이 사람도 나이가 80 가까이 돼요. 근데 이 사람 핑계가 뭐냐면 아끼는 마음에 격려해주고 나왔다 이러는 겁니다. 아니 왜 처음 보는 사람을 네 마음대로 아끼고 지랄이시냐고요. 이게 진짜 웃긴 놈들 아닙니까? 네.
제가 좀 흥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박삼구가 기본이 이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인격이 개차반인 건 잘 알고 있었고요. 지금부터는 경영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영 능력은 그러면 과연 어떠냐? 지금 기내식 사태가 일주일 내내 벌어졌습니다. 원인은 제가 다음 주에 따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어찌됐건 사태가 이렇게 커져서 일주일 내내 온 나라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문제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고객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터진 다음에 이틀 뒤에 박삼구가 중국으로 출국을 해요. 당연히 아시아나항공 타고 갔겠죠. 근데 출국을 한 명목이 뭐냐면 중국 웨이하이 포인트 호텔 앤 골프 리조트라는 곳에서 열리는 아시아나항공 오픈 골프 대회를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놈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기내식 때문에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회장이라는 자가 골프 대회에 참가를 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나요. 누군가가 말렸는지 하여튼 그 당일에 귀국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보면 한 청원자가 기내식 대란 사태에도 골프 대회를 추진하고 떠난 박상구 회장 때문에 죄 없는 직원들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 그런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박상구 회장이 출국을 할 때 대부분 비행기들이 노밀이라고 해서 기내식이 없는, 밀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부터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박상구가 중국으로 떠난 그 비행기에는 완전히 따끈따끈한 기내식이 완비돼서 갔다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죠. 이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승객들이 고통을 받으면 자기 걸 빼서라도 승객들에게 먼저 드리는 게 그 회사 리더의 기본 덕목인데 지 골프장 행사 간다고 지가 타는 비행기에는 따끈따끈한 기내식을 싣고 떠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적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내식 대란이 바로 발생한 게 1일이었는데 이 당일에 박상구 회장 딸이 박세진이라고 있어요. 나이가 40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경력이 없어요, 이 사람이. 사회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하필 이 사람을 1일에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임원 인사를 통해서 금호 리조트 경영관리 상무로 선임을 합니다. 정신 나간 놈들 아닙니까? 1일에 지금 아침부터 그 대란이 벌어졌는데 아무 사회적인 경력도 없는 자기 딸을 그룹의 낙하산으로 꽂아요. 이 짓을 회사가 그렇게 뒤집어졌는데도 그 짓들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박상구가 최근에 나와서 기내식 사태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는데 기자회견 장면에서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예. 이게 왜냐면 1일 기내식 사태가 난 게 1일 급박하게 난 게 아니고 이미 일주일 전부터 계속 기내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예. 뻔히 예고된 사태가 있었는데도 당일에 자기 딸을 그룹 계열사 상무로 발령시킨 게 맞느냐? 기자들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왔겠죠. 그랬더니 박상구 대답이 뭐냐? 아, 내 딸 인생 공부도 하고 사회 공부도 좀 시킬 겸 해서 중요도가 낮은 계열사 임원으로 보낸 거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예쁘겠습니까? 예쁘게 보이겠어요, 그게? 이 바보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우리 딸 예쁘게 봐주세요 하면은 우리 나오는 대답이 님이 뽕이다 뭐 이거밖에 더 나오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 나와서 고작 하는 말이 부정이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이런 판단 능력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니 제가 환장하는 거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박상구 회장이요. 극단적으로 대한항공에서 우리를 도와줬으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협조를 못 받았어요.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야. 그래서 나중에 대한항공이 그러면 도와줄게 이랬어요, 며칠 전에. 그랬더니 아시아나항공이 필요 없어, 이제 우리 준비 다 됐어 하고 또 튕기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이 사태가 났을 때 금호 아시아나에서 대한항공에 도움을 청했던 모양이에요. 대한항공이 뭐 쌩을 깠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안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상구가 삐질 수 있어요. 삐질 수 있는데 그걸 사과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대한항공이 도와주면 해결할 수 있었는데 협조를 못 받았다 하고 그룹 총수가 그걸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정신 나간 놈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대한항공이 상식적으로 왜 도와줄 의무가 있겠어요. 업계에서 좀 어려워서 손 벌렸는데 안 도와줘서 화가 났으면 지가 속으로 분을 삼켜야지.
그게 온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라이벌 회사가 나를 안 도와줬다. 이렇게 징징대고 앉아있으니 그 그룹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예. 이 문제가 이렇게 거세지니까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이 열렸는데 한 번에 벌써 10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이 익명 채팅방 이름이 침묵하지 말자예요. 그리고 이 1000명이 넘으니까 또 다른 카카오톡 방이 또 하나 열릴 정도로 아시아나 노동자분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한항공 노동자들의 온라인에서 투쟁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참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박삼구도 조양호 일가 못지않게 그동안 어마무시한 갑질을 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노동자분들이 6일 광화문 광장에서 첫 집회를 한다는 공지를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아마 이 집회나 혹은 익명 게시판에서는 앞으로 하청업체에 대한 여러 불공정 거래 의혹, 금호그룹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계열사 부당 지원, 혹은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 박상구 회장의 사익 편취 의혹, 이런 것들이 대거 제기될 예정이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까지 쭉 말씀드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사람이 금호아시아나 그룹을 이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제가 정말 답답한 건 뭐냐면 그룹의 리더라는 건요. 어떤 한 거대한 뭔가를 지도하는 사람들은 평온할 때는 그 사람의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능력이 드러나냐면 정말로 그 그룹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그룹이 어떤 거대한 성과를 앞에 두고 커다란 산을 넘어야 할 때, 이럴 때 리더십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분야에서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인데요. 섬김의 리더십. 그렇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이게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1970년대에 만든 말인데 서양에서도 1950년대, 60년대 이렇게 좀 성장이 가파르게 일어나면서 경영학에서 리더십을 얘기를 할 때는 카리스마 리더십, 군대형 리더십, 권위주의형 리더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로버트 그린리프는 미국에서 제일 당시에 컸던 AT&T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 돌격 앞으로 하는 회사보다도 조직이라는 것이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회사를 나와서 서번트 리더십이 뭔가 이걸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린리프가 서번트 리더십을 설명하면서 들었던 일화가 헤르만 헤세의 소설 동방술래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보면 레오라는 인물이 나와요. 동방술래단이 동방 쪽으로 순례를 하러 가는데 이 레오라는 사람이 서번트,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잡부? 그룹 안에서 잡부 같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레오는 여행단이 지치고 힘들면은 막 노래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서번트 중에서도 너무너무 잘하는 잡부였다는 거예요. 단지 밥 짓고 청소하고 이게 아니라 사람들 북도도 주고 기분 좋게 하고 재밌는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서 잡부치고는 너무 이 동방술래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지만요. 사람들이 다 레오 덕분에 즐겁게 여행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잡부였던 레오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여행단이 완전히 혼란에 빠진 겁니다. 이 낮은 직급에 레오가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이 동방술래의 흥미를 잃고 결국은 술래단이 여행 자체를 포기를 해요. 이때 이 여행단의 일원이 이제 이 소설의 화자가 주인공인데 여행단의 일원이에요. 그래서 레오가 정말 보고 싶다 해서 레오를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행단을 후원한 교단을 찾아서 끝내 레오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 소설의 화자가 레오하고 대화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레오가 잡부가 아니고요. 그 교단의 우두머리였던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대반전이. 네,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신적 지도자 교단의 우두머리가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종으로서 그 자리 여행단에 참가를 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즐겁게 해주면서 순례단을 섬겼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이러면서 그린리프가 바로 이 레오 같은 사람이야말로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의 표본이다. 지도자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진심을 다해서 구성원들을 섬기는 것이 그 그룹의 성과를 위해서 가장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라는 리더십에 대한 이론을 발표하게 되죠. 그린리프가 이 이론을 발표를 하면서 섬김의 리더십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5가지가요. 경청, 책임감, 존중, 헌신, 솔선수범입니다. 자, 요거를 박삼구한테 대입을 해보십시오. 네. 경청했겠습니까? 책임감이요? 그룹의 제일 주력 계열사가 기내식 대란으로 난리가 났는데 중국에 골프 행사 참가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자기 비행기에만 따뜻한 음식 싣고 가요?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존중이요? 온 국민들이 지금 아시아나항공 때문에 열받아 있는데 그 당일에 자기 딸을 계열사 임원으로 꽂아요. 이게 소비자들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겁니까? 헌신과 솔선수범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헌신과 솔선수범 있는 사람들이 여승무원들한테 야, 너 나 안 안아주냐? 좀 안아주면 안 되냐? 이렇게 징징거리고 다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고 없고 뭐 정당성이 있고 이런 걸 떠나서요. 무지하게 무능하고 무지하게 싸가지 없는 현대 경영학의 관점으로 봐서도 이 거대한 기업들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놈들이라는 뜻입니다.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일 먼저 퇴출이 돼야 될 쓰레기 같은 경영인들이라는 거죠. 예. 이 사단이 난 원인도 굉장히 재미있고 박삼구의 판단 미스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얼마나 위기까지 몰고 왔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사례인데 이거는 오늘 이야기가 길어져서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좀 여유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제3의 항공사를 만들어서 그걸 공영으로 굴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이 친구들을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빨리 오너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옳은지. 이현배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사실은 저는 이 국영항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예. 항공업계에서 다루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항공에 대한 항로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이 정부거든요. 그런데 국영항공사가 출범을 하면 민간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평등하다라는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국영항공사에 대한 일정의 뭐 어떠한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것 같은 정책을 만약에 정부가 쓰면 이게 ISD 같은 국제 소송에 걸릴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요, 이 문제는요. 예. 물론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국영항공사에 찬성을 합니다만,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금 박삼구, 주양호 일단 얘네들을 물리치고 좀 괜찮은 전문 경영인들한테 한번 경영을 맡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존심 상하지만 솔직히 항공업계라는 게 워낙 우리나라는 얘네들이 오래 차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는 이 분야만큼은 외국의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을 한번 불러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여러 방안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요건 제가 좀 정리가 안 돼서 한번 요 고민을 조금 더 해보고요. 정리가 되면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를 받고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강릉 시민들께 인사드립니다. 권성동 의원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릉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수사단이 무리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차분히 잘 소명했습니다. 현명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허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또 일을 냈습니다. 허경호 판사는 미투 운동을 촉발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지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이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해서요. 오죽하면 귀가 도움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네?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는 게 문재인 정부의 목표 아니냐고요? 주 52시간 근무제도 시행된 마당에 집에 귀가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요? 하하하하, 꼭 집에서 쉴 필요가 있습니까? 권성동 의원이 존경에 맞지 않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푹 쉬고 있잖아요. 716번 이명박 씨가 구치소에 갈 때 권성동 의원이 배웅도 해줬지요. 동부구치소는 적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병이 나지 않았냐고요? 최근에도 허리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요? 아이고, 503번은 청와대에 있을 때도 자주 누워 있어서요. 오죽하면 침대를 3개나 구입했겠어요. 동부구치소 12층에 자리가 많다고 하니까 716번과 오붓한 시간을 좀 보내보세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이 구름 많겠고 낮에는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예상 기온 서울과 대전 21도, 광주 22도, 대구 19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춘천 25도, 전주 29도, 부산 23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하는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네,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포기하신 분들 계시죠? 딱 한 달만 뿌리세요. 효과 없다면 환불합니다. 1566-7871 1566-7871 네, 오늘을 읽는 책으로 넘어갑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시골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셨는데요. 아, 예. 마중을 나가는 길에 이 시집을 들고 나섰습니다. 아, 예. 김승희 시인의 달걀 속의 생이라는 시집입니다. 예. 이 시를 떠올린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어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을 읽으면서 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알을 떠올리다 보니까 이 시집이 자연스럽게 제게로 왔습니다. 예. 달걀 속의 생이라는 시집을 낸 김승희 시인은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게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라는 시집, 왼손을 위한 협주곡도 있고요. 여러 편의 아주 훌륭한 시집들이 있습니다.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시를 읽으셔도 좋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달걀 속의 생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집을 펼치면 눈에 들어오는 게 몇 편 있는데 다 좋습니다만은 그중에 일회용 시대가 가장 먼저 눈길을 끄네요. 예. 요즘 세상을 일회용 시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예. 일회용들이 너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삶도 관계도 일회용으로 빠져버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시인은 일회용 시대에서 이렇게 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사발면을 후루룩 마시고 일회용 종이컵을 딱 구겨서 버리는 것처럼 상처가 아물면 일회용 반창고를 딱 떼어서 던져놓는 것처럼 이 시대에 내가 누구를 버린다 해도 누구에게서 내가 버림받는다 해도 한 번 입고 태워버리는 종이옷처럼 한 번 사용하고 팽개쳐야 하는 콘돔처럼 커피 자동 판매기 안에서 눈을 감고 주르륵 쏟아져 내리는 희게 질린 종이컵처럼 껌종이처럼 일회용 설탕 포장지처럼 그렇게 내가 나를 버릴 수 있을까? 그렇게 나도 나를 버릴 수 있을까? 어느 으슥한 호텔 욕실에서 잠깐 쓰고 버려지는 슬픈 향내의 일회용 종이 비누처럼. 네, 참시 잘 쓰지요. 일회용 물건뿐만 아니고 일회용 관계가 지배적인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도 과연 나를 이렇게 일회용처럼 버릴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예. 내가 수많은 그 관계 산물이라면은 일회용으로 잠깐 쓰고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일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준비한 대표작입니다. 달걀 속의 생입니다. 이 달걀 속의 생은 5편이 있는데 같은 제목의 시가 그 중에서 첫 번째 시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 우리는 꿈꾸지 삶을 위하여 좀 더 강해졌으면 하고 보다 견고한 집을 짓고 싶고 더욱 안전한 껍질을 원하네. 마치 몰락이 없이 차갑게 버티고 있는 벽처럼 진짜로 강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철교처럼 결코 폭파될 수 없는
어떤 희망을 구하지. 전혀 희망이 없이.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알고 있어. 우주에 내버려진 하나의 달걀, 과도같이 그대와 나는 어둠 속에 둥둥 떠있는 버림받은 허술한 알이라는 것을. 수문이 열리면 제목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저녁 물결 속에 고요히 으깨지는 조그만 수포, 그리도 꿈 같은 고통. 하얀 달걀이 하나 뜨거운 물 속에서 펄펄 끓고 있네. 찐 달걀에선 어떤 부하의 깃도 돋아나질 않아. 무섭도록 고요한 침묵의 비명. 달걀 꾸러미 속에 얌전히 누워있는 하얀 찐 계란들의 꽉 찬 평화. 무섭게 달구어진 프라이팬 위에서 성녀처럼 와들와들 해체되는 스크럼블 에그. 어떤 꿈도 그 고통을 구할 순 없지. 우주에 둥둥 떠들고 있는 독방처럼 헐벗고 외로운 달걀 속에서 우린 한 번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꾸리고 있네. 무엇보다도 뿌리가 없어 슬프지만 이름 없는 운동 뒤에 하얀 결말. 모든 달걀은 와삭와삭 깨어져 무참히 와해되고 말지만 그 안에 방이 하나 있어. 내 얼굴을 닮은 조그만 양초 하나가 고요히 빛을 뿌리며 타오르고 있지. 눈물과 함께 입술 연지로 환한 미소를 은은히 뿌리면서. 네, 이런 작품입니다. 너무 은유적이라서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합니다. 네, 이런 작품은 뭐 해석의 칼날을 들이대기보다는 그냥 리듬과 그 느낌으로 들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견고한 집을 짓고 강고한 철교를 짓고 싶어도 결국은 우리는 달걀 하나 같은 삶이라는 거죠. 아슬아슬한 삶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삶아버리고 또 스크램블드 에그가 되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삶을 이 우주에 둥둥 떠있는 독방과 같은 곳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예. 그래도 어쩌겠는가. 조그만 양초 하나가 고요히 빛을 뿌리며 타오는 것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작품입니다. 예. 근데 어떤 역사적 현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취재한 그런 시들도 참 좋지만요. 이렇게 조금 추상적이지만 우리 삶의 이면들을 찬찬히 살펴보는 이런 작품들도 가끔씩은 우리를 많이 어루만지면서 북돋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톤의 작품인데요. 봄을 기다리며 라는 시입니다. 예. 이 시와 뒤에서 우리가 다시 볼 엄마의 발, 그리고 연탄재와 관련된 시, 이런 작품들은 또 다른 맥락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봄을 기다리며 읽어보겠습니다. 남대문 시장 추운 뒷골목에 들어섰을 때 난 남루한 길바닥에 줄줄이 앉아있는 보랏빛 구근들을 보았네. 추위 때문인지 쇠단추처럼 단단하게 오그라진 구근들의 이름은 그러나 광석질이 아니고 화사하게도 히아신스와 크로커스라고 했지. 어디서 굴러먹다 온 돌멩이처럼 볼품없는 구근들은 한 개에 500원씩, 그 이름을 말할 때 초라하게 살결이 튼 행상 아줌마의 입술에선 이상하게도 봄 향기와 봄들판이 환히 열려진 꽃봉우리들이 바람의 치아처럼 언뜻 보였네. 난 그것들의 생명을 믿지 않았고 그것들의 기다림을 믿을 수도 없었지. 너와 나는 이미 가망이 없어 보였고 이 도시, 긴 겨울, 빙하가 단단한 얼음 벽돌들을 층층이 쌓아올려 빙하시대의 완강한 불임권을 형성한 이곳에서 나는 차마 하나의 구근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는 이적을 기다릴 수는 없었네. 나는 그냥 지나쳐서 바삐 걸어갔지. 이렇게 우선 1년과 2년에서 얘기를 합니다. 추운 남대문 시장에서 크로커스와 히아신스 뿌리, 그러니까 구근이 있죠? 구근을 본 모양입니다. 전혀 싹을 틔울 수 없을 것처럼 보이죠. 아마 그 시대의 캄캄한 어둠, 80년대 캄캄한 어둠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불임의 시대라는 얘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구근에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그 기적을, 이적을 기다릴 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사람과 부딪히며 계속 난전들의 골목을 헤쳐가고 있을 때 난 아득하게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강물 삐걱이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 모든 봄은 한 개의 꽃뿌리에서 시작되고 모든 빙하는 한 개의 꽃봉리에서부터 녹기 시작한다고. 그것은 내 머리에서 피가 도는 소리 같았고 그 환각의 약초가 흔드는 꽃바람
방울소리는 어질어질 나의 수족마비의 겨울 문고리를 잡아 해뜨리고 있었네. 황망히 뒤돌아 다시 그 시장통 골목을 찾아갔을 때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다귀처럼 못생긴 그 구군들이 어쩌면 미륵불을 닮아 보였고, 집에 돌아온 나는 물병 위에 그 보랏빛 구군들을 심어 햇빛 바른 창턱 위에 환히 올려놓고 이것이 내일인가? 아, 이것이 내일이다. 내일 아침 물병 속으로 뻗어가는 봄꽃들의 파란 실뿌리를 오래오래 기쁨에 차서 바라보는 것이었네. 그리고 친구여, 나에겐 내일이 생겼어. 비로소 난 가졌지. 기다리는 봄을. 이것이 내일이다고 외칠 수 있는 자그마한 한 개의 사랑스러운 봄을. 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전혀 뿌리를 내릴 것 같지 않은, 그리고 싹을 틔울 것 같지 않은 구근들을 사들고 와서 볕 좋은 창턱에 놓고 바라봅니다. 거기 그 못생긴 구근들이 미륵불을 닮아 보였다고 하죠. 예. 이런 보잘것없는 미륵불과 같은 이런 구근들이 싹을 틔우면서 봄을 맞이할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80년대를 통과하는 시인의 꿈이 이렇게 나직한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껴둔 게 하나 있습니다. 연탄재를 바라보며인데요. 예. 안도현 시인의 연탄재 함부로 타지 마라 라는 작품을 떠올릴 텐데, 네. 그보다 먼저 쓰여진 작품인데 참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얀 연탄재가 인사라도 하는 듯 몸을 웅크리고 서 있는 골목길을 지나며 난 늘 부끄럽다.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하얀 뼈가 다 타오르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보다 응달진 골목길에 내버려진 내가 항시 부끄러워. 나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내 창백한 살결 한번 쓸어보고 싶어. 살아생전 구하지 못했던 내가 그대에게 마치 옛사랑 용서받기를 참아 청하려는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연탄재가 다 타고 난 다음에 하얗게 남잖아요. 그것만 보면은 이 시인은 부끄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어쩌고 거창한 소리. 그건 누구를 풍자한 겁니까, 교수님? 모르겠습니다. 거창하게 계몽하려 들고 이런 사람들이겠죠. 예. 그런 사람보다 응달진 골목길에 내버려진 이 연탄재를 보면서 늘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시를 이렇게 음미해 보면은 참 많은 리듬으로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이 시를 읽어드리려고 이 시집을 떠올린 건 아닌데, 예. 오늘 어머니하고 이렇게 손잡고 오면서 이 시가 자꾸 맴돌았어요. 예. 김승희 시인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그 관련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팔순이 훌쩍 넘은 어머니의 그 구부러진 허리를 보면 저뿐만이 아니겠지만은 그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 희생 위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참 아찔해지곤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엄마의 발이라는 작품입니다. 딸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시입니다. 딸아, 보아라. 엄마의 발은 크지. 대지의 입구처럼, 지붕 아래 대들보처럼 엄마의 발은 크지. 엄마의 발은 크지만 사랑의 노동처럼 크고 넓지만, 딸아, 보았니? 엄마의 발은 안쪽으로 근육이 밀려 꼽추의 혹처럼, 문둥이의 콧잔등처럼 밉게 비틀려 뭉그러진 전족의 기형의 발. 신발 속에선 5발가락, 아니 10개의 발가락들이 도화선처럼 불꽃을 튕기며 아파 울고 부엉부엉 후진국처럼 짓밟혀 평생을 몸살로 시름시름 앓고, 엄마의 신발 속엔 우주에서 길을 잃은 하얀 야생 별들의 무덤과 야생조들의 신비한 날개들이 감옥 창살처럼 종신수로 갇히어 창백하게 메마른 쇠슬한 꽃 몇 포기를 조화처럼 우두커니 걸어놓고 있으니, 딸아, 보아라. 가고 싶었던 길들과 가보지 못했던 길들과 잊을 수 없는 길들이 오늘 밤 꿈에도 분명 살아있어. 인두로 다리미로 오늘 밤에도 정령 떠오는 길들을 꿈속에서 꾹꾹 다림질해 주어야 하느니, 내 키가 점점 커지면서 그림자도 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것은 점점 커지는 슬픔에 입고, 세상의 딸들은 하늘을 박차는 날개를 가졌으나 세상의 여자들은 아무도 날지 못하는구나. 세상의 어머니는 모두 착하신데 세상의 여자들은 아무도 행복하지 않구나.
네, 이런 시입니다. 예. 제 어머니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문드러진 엄마의 발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네, 김승희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은 이런저런 생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린 달걀 속의 생이란 작품도 그렇고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시집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라는 그 표제작도 그렇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읽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시여서. 예.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끊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천사 같은 김종삼, 박재삼 그런 착한 마음을 버려선 못 쓴다고, 부도가 나서 길거리로 쫓겨나고 인기 여배우가 골방에서 목을 메고 뇌출혈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해도 가족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 중환자실 환자 옆에서도 힘을 내 웃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속,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 가장 아름다운 곳 속에 더 타오르는 찬란한 꿈, 그러나 다 그런 섬에 살면서도 세상의 어느 지도에도 알려지지 않은 섬, 그래서 더 신비한 섬, 그래서 더 가꾸고 싶은 섬, 그래도, 그대 가슴 속에 따스한 미소와 장밋빛 체온, 이글이글 사랑의 눈이 부신 영광의 함성,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어디엔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네,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라는 참 아름다운 시 한 편이었습니다. 예. 시가 있는 금요일에서 현실과 관련된 작품들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김승희 시인의 달걀 속의 생에서 생의 이면들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시편들 몇 편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편 소개해 주신 정선태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네리와 함께하는 순서입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양대 국적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갑질 논란으로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총수일가의 퇴진을 촉구한 데 이어서 아시아나 직원들 역시 경영진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기내식 대란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민들에게 어떤 항공사를 선호하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어젯밤 10시까지 모두 764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86% 대부분의 시민들은 다른 나라 항공사를 이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시민은 8%에 머물렀네요. 대한항공을 선택한 시민들은 6%에 그쳤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 듣고 있습니다. 이원우님, 자국민을 봉이라고 생각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타고 싶지 않네요. 자유를 위해서님, 마일리지 따위 미련 없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도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키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누구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허경호 판사입니다. 정답자 브레이크아웃님, 사법부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진주 유비와님, 매일매일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는 재용 먼저 승태 먼저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보내드립니다. 홍세화 장발장 은행장의 한결의 칼럼입니다. 이 혐오 감정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이런 제목입니다. 다만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다. 만나보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혐오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그것이다. 내가 시대 변화에 둔감한 순진한 로맨티스트여서일까? 알지 못한 채 사랑한다는 말은 어렴풋이나마 이해되는데 알지 못한 채 혐오한다라는 말은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눈으로 사물과 현상을 본다. 예멘 출신 난민들을 향한 혐오 감정은 그들에게 투사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이다.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일까? 누군가 지적했듯이 백인과 결합한 가족은 글로벌 가족이고 백인 아닌 사람과 결합한 가족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알 수 있는 GDP 인종주의가 한편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물신주의와 인종주의가 한국사의 현대사 속에서 교묘히 결합한 우리보다 GDP가 높은 나라 사람들에겐 받는 것 없이 올려다보고 낮은 나라 사람들에겐 주는 것 없이 내려다보는 정신자세를 말한다. 여기에 모슬렘에 대한 편견이 강력히 결합하여 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또 믿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들으려 하는 확증 편향도 있겠는데 그래도 이것들만으로 이 폭발적으로 증오 감정을 유발한 공포와 불안의 정체, 특히 그 공격성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오랫동안 국가폭력에 익숙해진 우리는 오로지 물적 조건으로 힘의 크기가 규정되는 사회에서 만몬의 숭배자, 힘의 숭배자가 됐다. 폭력 행사는 강자, 가진 자의 권리였다. 억울하게 당한 자가 법에 호소해보았자 최근까지 양승태 대법원이 보여줬듯 법이란 크로포킨의 말 그대로 힘센 자의 권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갑은 을에게 행사하고 을은 당한 만큼 병에게 풀어내는 방식이 자리 잡혔다. 언제나 소수자이고 약자인 그들에게 잠시 편견과 혐오 감정을 내려놓고 눈길 한번 주면 안 될까? 감성을 가진 사회적 동물이어서 사소한 냉대와 불친절을 당해도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느낌이 드는 게 인간이지만 한순간의 눈길 교환만으로도 상대방이 겪은 삶의 층위를 느낄 수 있고 그 깊이와 폭에 대한 공감, 아니 공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신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에. 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